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매직의 최재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크게 2시간을 할 건데요. 이미 피곤하시죠? 그래서 좀 임팩트하게 끊어서 휴식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오늘 강연 주제로 택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IoT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수요 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기 혹시 대학생들 계시면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대학생들. 비중이 상당히 압도적이네요. 대학생들 분들한테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것인가요? 지금. 취업 아니면 취업이요? 취업 아니면 연애? 뭐 연애야 뭐 그렇다고 치고 취업이 대부분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죠. 근데 거꾸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취업이 왜 안 되는 걸까요? 거꾸로.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쓸데없이 많아서. 네,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쓸데없이 많아서. 글쎄요, 그런가?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른 분들은? 누구나도 이제 다 비슷하게 배우고 스펙 쌓고 하니까 차별성이 없고 다른 사람과 경쟁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한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하는 수업 방식은 참고로 요즘에 핫한 방식 중에 하나인 거꾸로 교실이거든요. 거꾸로 교실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거꾸로 가르치는 게 요즘에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그걸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취업 관련된 게 가장 큰 핫 이슈잖아요. 대학생뿐만 아니라 재취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적은데 공급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수요가 그러면 어딘가요? 취업해야 되는 회사의 수요가 어디죠? 취업하시려는 대기업이 그러니까 그 업종이 도대체 뭔가요? 취업하시려고 하는 업종이 혹시 우리나라 5대 기관 산업이 뭔지 아시나요? 한국을 먹여 살리는 5대 기관 산업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대부분의 취업을 끌고 가는 핵심적인 루트예요. 요즘에 취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5대 기관 산업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5대 기관 산업 중에 가장 요즘에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데가 이제 조선 산업이죠. 그래서 전 세계 조선 산업을 리딩하는 한때 전 세계 조선 회사 7개가 1등부터 7등까지가 전부 다 한국 조선업체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 회사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단이 손실을 봐가지고 지금 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죠.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5대 산업 중에 또 하나 큰 축을 차지하는 게 제철이거든요. 아시겠지만 포항제철, 광양제철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철 회사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나요? 신문에 TV 자주 나오잖아요. 안 좋은 일로 조직 개편한다는 등.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 회사 잘 나가는 회사들 많잖아요. SK부터 시작해서 GS, S-오일 등등등. 석유화학 산업은 사실 한때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핵심 산업이죠. 2010년도만 해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수출 1위 상품이 석유 관련 산업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난다고 하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이었죠. 반도체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뭘 팔았냐면 디젤, 가솔린,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온갖 것들. 이유는 아주 심플하죠. 중동에서 원유 사다가 정제해서 정제 마진 엄청나게 남겨가지고 파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생겼죠. 지금 세계 산유국 1위가 어디로 바뀐지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어디죠? 네? 중국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세계 석유 산업의 1위는 지금 원래는 사우디가 1위였는데 러시아가 1위였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바뀌어서 지금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이죠. 셰일가스 기반으로.
그래서 지금 석유 산업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어요. 미국은 원유를 팔지 않거든요. 원유를 파는 게 돈이 많이 남나요? 아니면 정제해서 부가가치를 끌어올린다면 파는 게 돈이 많이 남나요? 당연히 정제해서 부가가치 끌어올리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남는데 우리나라 비즈니스는 싼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비싸게 해서 파는 거였는데 싼 원유 사갖고 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산유 순위가 바뀌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거 아시죠? 중동에 가서 원자력 발전소 수출하고 플랜트 많이 수출했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다 중동으로 가자 막 그러셨잖아요. 플랜트 건설하러. 예전에는 중동에 가서 뭘 줬냐면 도시 같은 거 인프라 건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중동에서 수출하는 것들은 발전소나 플랜트 같은 걸 수출을 많이 해요. 얘네가 왜 이렇게 발전소나 플랜트 수출을 많이 주는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 같은 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유 팔아가지고 막 돈 벌었거든요. 원유 싸게 팔아가지고. 원유 팔아가지고 디젤을 수입했어요. 가솔린하고. 그랬던 나라인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때 지금 미국이랑 경쟁자가 없을 때는 원유 가격이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었는데 셰일가스 나오고 대체 에너지 나오니까 방어가 힘들어지게 된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도 원유를 안 팔고 정제해서 팔겠다. 그래서 중동에 지금 플랜트 붐이 일고 있죠. 그 플랜트 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유시설에 아주 작은 지역에 집중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한 거예요. 중동에.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 져갖고 플랜트에서 아주 큰 돈을 버는 나라가 롤 모델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규모 플랜트와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지만 만약에 그게 공장이 돌아가면 이제 석유 산업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할 거예요. 아까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 돈 어떻게 버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철광석이 풍부하게 나오나요? 그것도 똑같죠. 호주의 노천광산에서 철광석 파다가 그 포항이나 광양에서 부가가치 높은 걸로 바꿔서 다시금 수출하는 모델이었는데 그거 똑같은 짓을 지금 중국 애들이 하고 있죠. 굳이 한국에서 안 해도.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자동차도 지금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자동차의 핵심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은 우리 차는 뭐 연비가 좋다. 우리 차는 정숙성이 좋다. 우리 차는 기계적으로 단단하다. 10년 타도 고장 안 난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거 잘하는 데가 이제 우리나라 현기차가 잘해서 전 세계에서 차 많이 팔았죠. 근데 그게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죠? 아마 앞으로 한 3, 4년 지나면 자동차 광고는 다 그걸걸요? 뭐 우리 차 탄 다음에 영화를 봐도 되고 게임을 해도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 뭐 연비 얘기는 거의 안 꺼낼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 무인차 들어보셨죠? 구글 무인 자동차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을 할 때 사람이 개입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동차 세계에서는 벤츠나 BMW, 현기차, 도요타 같은 그런 전통적인 회사들끼리만 싸움을 했는데 구글이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잖아요. 구글 오토로 지금 얼마 전에 설립했죠. 본격적으로 무인차 사업 시작하려고. 애플카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얘네가 등장하는 순간 자동차의 개념이 완전 바뀌죠. 거기다 아시겠지만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 아시죠?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딱 나오는 순간 그게 이제 게임이 끝나요. 뭐 우리는 트랜스미션을 150년 동안 만들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광고하는 게 끝나버리죠. 왜냐하면 트랜스미션이 필요 없으니까 전기 자동차에. 그런 전기 자동차에다가 구글의 무인 자동차 기술이 접목되는 순간 우리가 기존에 쌓아왔던 수십 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쌓아왔던 경쟁력이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5대 기간 산업 상황이 이래요. 이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죠. 내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직원을 뽑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IoT가 정부에서 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신규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산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창조경제 나오면 무조건 IoT, 사물인터넷을 정부에서 엄청나게 외치는 거죠.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그 부서가 만들어졌잖아요. 2013년도에. 계속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뭐가 미래를 창조하는 거냐. 미래 창조할 때 가장 핵심은 일자리거든요. 그 일자리의 가장 핵심은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신규 수요가 필요한 데에다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으로 지금 잡은 게 IoT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IoT는 사실 2014년 1월 달에 구글이 레스트랩스 인수하면서 IoT 얘기가 나왔지 그전에는 IoT란 얘기가 있지도 않았죠. 그래서 작년에 뭐 거의 IoT, IOE 뭐 해서 막 엄청나게 언론에 회자되고 쉽게 말해서 버블이 막 엄청나게 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IoT가 뭐냐고 물어보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이 그래프 아시죠? 이 그래프는 그 가트너에서 신기술 나왔을 때 발표하는 그래프잖아요. 그래프에 여기 보시면 현재 위치가 버블의 정점에 있는 위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IoT는 사실은 뭐 예전부터 크게 이어졌던 내용을 좀 더 이제 정리한 건데 뭐 IT 쪽, ICT 쪽을 한번 보면은 ICT 쪽 아까 5대 산업 중에 그래도 경쟁력 있는 게 하나가 남았죠. 세계적인 경쟁력 갖춘 거. 바로 이거죠. 이게 세계적인 경쟁력 갖춘. 이거는 아주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췄죠. 아이폰 보여드린다고 해서 그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아이폰 부품을 누가 만드는지 생각해봐야죠. 이거는 저는 애국자입니다. 국산 제품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경쟁력을 갖출 것을 예상하는 게 바로 ICT 기술인데 이것과 이 발전의 역사를 쭉 보면은 예전에는 메인프레임, 그 다음에 뭐 PC의 시대,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카드, 모바일 단말기에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앞으로는 전체 사물에 전부 다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전부터 이거 엮으면 뭐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예전부터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1990년대만 해도 유비쿼터스라는 얘기가 나왔고 PC나 그런 거 다 연결하면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 유비쿼터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라진 썬마이크로 시스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언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자바죠. 유비쿼터스, 특히 네트워크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만든 게 자바 언어고 그 자바가 실제로 현재 이 프로그램 세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유비쿼터스의 다른 이름으로 홈 네트워크 또는 머신 투 머신, M2M, 뭐 IoT에서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사실은 같은 개념이죠. IoT를 설명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그림인데요. 뭐 웹이라는 것 뭔지 다 아시죠?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이 1997년이에요. 1997년도에 가장 핫한 영화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지금 1997년 가장 핫한 영화는 뭐죠? 제가 의도한 건 쉬리가 아니고 접속이란 영화 기억나요? 여기 전반적으로 나이가 0에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전도연하고 한석규가 출연한 영화가 있어요. 접속이라고. 내용이 뭐냐면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그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죠. 그 당시에 첨단 IT 기기는 바로 PC 통신과 그리고 삐삐와 공중전화죠. 지금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1997년도에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PC 통신 채팅 가지고 했던 거죠. 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고 있지만 웹이라는 게 사실 등장한 지 20년이 채 안 된 기술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웹의 핵심은 바로 표준이라는 걸 바탕으로 모든 서비스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 표준은 바로 HTML입니다. HTML이라고 하는 표준을 가지고 그거를 표준 하나 해서 네이버가 됐건 구글이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다 HTML 규칙을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모든 사람들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다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컨셉이. 그게 웹의 핵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웹도 사실은 IoT의 하나의 꼭지죠. IoT는 인터넷 오브 띵이잖아요. 그 띵이 인터넷 시대에서는 PC였죠. 그 PC만 있으면 나는 다양한 서비스에 붙어서 물건도 살 수 있었고
금융결제도 할 수 있었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웹의 혁신이었고 2000년도 초반에 이 웹이 세상을 크게 한번 뒤엎었죠. 2010년도에 모바일의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리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존에 있던 웹에다가 꼭지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띵이 하나 추가됐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추가됐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역시 좋네요. 한국적 수업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수업하기 매우 편해지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잡스가 부자가 됐나요? 스마트폰이 딱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하철 타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스마트폰 갖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죠? 정말 다양한 작업을 하죠. 사람마다 다 틀린 거 하잖아요. 걸어다니면서 열심히 뭔가 해요. 별의별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게 무슨 제약이 있었냐면 공간 제약이 있었거든요. 내가 인터넷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PC 앞에 앉아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은 그 공간 제약을 풀어줬죠. 화장실에 가서도 되고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도 되고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다 쓸 수 있어요. 그것도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게임도 할 수 있었고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게 됐죠. 그게 바로 모바일이 일으킨 혁명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모바일 세계에 깊이 있게 발을 내딛어서 살고 있죠. 똑같은 컨셉으로 IoT가 똑같은 컨셉이죠. IoT 인터넷 오브 띵인데 여기다가 다 붙이겠다는 소리죠. 지금까지는 PC하고 스마트폰만 붙여봤는데 이거 두 개만 붙여도 세상이 바뀌는 걸 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 이 자리에서 다 회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심심할까요? 스마트폰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 계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항상 그걸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 안 될까 봐 배터리 하나씩 들고 다니죠. 배터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면 얼마나 조급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열흘 동안 인터넷 서비스를 쓰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주 많은 불편함이 초래될 거예요. 지금은 IoT가 와닿지 않지만 IoT는 당연히 갈 건데 여기에 모든 게 다 붙는 거죠.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기 전만 해도 인터넷 필요 없다는 얘기 많이 했었죠.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거 해봤자 뭐가 필요하겠어. 은행 직접 가면 되고 어차피 사는데 지장 없는데.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거의 똑같았거든요. 스마트폰 요금제만 비싸고 쓸데없고 그냥 해도 되는데 그런가요? IoT도 똑같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oT는 사실 기존에 나온 모든 산업의 컨버전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IoT는 말이 쉬워서 그냥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기술을 다 플러스하고 여기다가 서비스를 융합시키는 컨버전스의 꼭지점에 있는 하이테크 기술이죠. 그래서 IoT는 사물이 필요한데 그 사물이 바로 디바이스, 인베디드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IoT의 가장 중요한 꼭지점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과 그리고 클라우드로 대변되는 웹이죠. 그러니까 지금에 나온 웹과 모바일을 다 합치고 거기다가 뭔가 더 추가하는 게 사물 인터넷인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잘 엮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모든 게 다 추가되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고 이런 사물 인터넷의 가능성으로 얘기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키에서 만든 퓨얼밴드 같은 것들이죠. 이 퓨얼밴드가 딱 나온 다음에 손목에 뭔가 채우려는 시도를 엄청 많이 하죠. 저 퓨얼밴드의 현재 버전은 애플워치죠. 스마트워치. 장난감에도 넣어보자. 그 다음에 사실 작년에 그 IoT 열풍 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얘 때문에 그렇죠. 저 레스트랩스라는 회사 아시죠? 레스트랩스라는 회사는 직원 100명짜리 작은 회사였는데요. 물론 애플 출신 개발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 회사가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작년 1월 달에 구글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인수했어요. 얼마에 샀는지 아시나요? 3조 4천억에 인수했죠.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에 저 회사가 또 하나의 자회사를 인수했어요. 드롭캡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5,500억을 줬어요. 직원 수십 명짜리 회사를. 결론적으로 구글은 한 4,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저 레스트랩스 온도 조절기와 카메라 만드는 작은 회사 스타트업 2개 사는데 4조를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저 구글 같은 저 인간들이 저런 걸 하네. 역시 IoT 세상이 열리나 봐. 그러면서 너도 나도 사물인터넷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뒤에 히스토리를 알면은 좀 더 놀라게 됩니다. 원래 구글은 뭐 하는 회사였죠? 검색 엔진이었죠. 웹 가지고 큰 돈을 벌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뭘로 돈을 벌죠? 지금은 웹 가지고 큰 돈 벌지만 지금은 안드로이드를 바탕으로 한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아주 큰 돈을 벌죠. 동의하시죠? 근데 그런 구글이 모바일에서 돈을 아주 크게 벌려고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파트너, 삼성이나 LG 같은 파트너를 무시하고 회사를 하나 샀죠. 모토로라라는 회사를 13조라는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우리의 동맹군들이 야 이럴 수 있어 배신자 막 우리도 따로 만들겠어 뭐 야 너 그런 게 그렇게 나가면 우리도 뭐 니모 만들 거야 뭐 타이젠 만들 거야 막 난리가 났죠. 외부에서 만들 거야. 참고로 저는 삼성에서 그 타이젠 이전 개발인 SLP 개발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제. 그러면서 막 지위가 흔들거리니까 구글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13주에 주고 산 모토로라를 재작년에 1.6조 원 주고 중국의 레노버한테 팔았어요. 거의 10조 이상의 피를 토해냈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놀라운 건 그 레노버에 모토로라를 팔고 1.6조 원을 받았잖아요. 여기다가 얼마를 보탰죠? 4조 원 했었으니까. 1.6조 원 받은 다음에 그 돈에다가 4조 원 더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더 합쳐서 직원 150명짜리 회사를 사는데 쏟아 부은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뭐 돈은 엄청 많은데 뭐 이름도 성도 없는 회사가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인간들이 미쳤나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웹의 시대와 모바일의 시대를 리딩하는 구글이 그런 행동을 취하니까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떠들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또 나서기 시작하고 전 세계 주요 기업이 다 나서기 시작한 거고. 구글이 그런 행동을 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플랫폼이긴 하지만 이쪽이 돈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한 거죠. 과감하게. 그리고 나서 뒤에 따르는 수많은 회사들도 투자합니다. 이 필립스 휴도 눈여겨봐야 될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저 필립스 휴도 필립스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였죠? 필립스는 유럽, 네덜란드에 적을 둔 다국적 회사죠. 필립스의 몇 년 전만 해도 최대 생산품은 바로 그 고화질 텔레비전이었습니다. 필립스 TV 아시죠? 아주 비싼 제품이었죠. TV 만들던 회사가 재작년에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전구를 만들기 시작했죠. 휴라는 전구를. 저 휴 전구는 원래 전구는 누가 잘 만들죠? 저런 전구는? 여러분들 전구 살 때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전구를 구매하시나요? 일단은 밝고 오래가고 싸면 사는 거지. 그죠? 근데 저 전구 세 세트에 3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거예요? 저 전구 세 세트가 30만 원이죠. 기능이 딱 두 가지 있어요. 불이 들어온다, 꺼진다, 색이 바뀐다. 끝. 30만 원. 필립스는 재작년에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로얄 필립스 일렉트로닉에서 로얄 필립스로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전기전자라는 뜻을 빼버렸죠. 그리고 TV 사업 생산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TV를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사업부를 신설해서 이거 유사한 제품을 막 지금 여러 개 찍어내고 있죠. 이 제품은 아이폰에서 찍은 사진에서 포인트를 찍으면 거기 찍은 사진하고 똑같은 색으로 RGB 색깔이 바뀌면서 색상이 변환되죠.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광고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야 너가 놀러 간 데 있잖아. 놀러 간 데 분위기를 너 방을 맞춰주게 할게. 그냥 아주 쉬워. 전구 바꿔 낀 다음에 아이폰에서 사진 찍으면 그걸로 색깔 바꿔줄게. 30만 원. 근데 이거를 그냥 판 게 아니라 어디서 팔았냐면
애플 앱스토어 오프라인 마켓에서 팔았어요. 애플 앱스토어 오프라인 마켓 아시죠? 거기 가면은 뭔가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딱 가면은 그 애플 제품과 이 말도 안 되는 가격대 필름, 말도 안 되는 가격대 케이스, 말도 안 되는 가격대 이어폰, 그래도 사죠. 왜냐하면 애플 빠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애플 빠 같은데요. 저도 애플 빠입니다. 그런 시장에 직접 가서 이 제품을 딱 넣었는데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IoT는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가 정리된 거죠. 이거 투스브러쉬라고 해서 칫솔이거든요. 이 칫솔 무슨 기능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 칫솔은 그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한 100불 정도 내서 요즘에 환율 올라서 한 10만 원 넘겠네요. 이 칫솔은 블루투스가 내장돼 있고요. 블루투스와 함께 그 모션 센서가 있어서 칫솔질하는 게 스마트폰에 표시가 돼요. 저 제품 사시겠어요, 여러분? 10만 원밖에 안 해요. 하지만 저 제품은 불티나게 팔리죠. 왜냐하면 리치마켓을 공략했어요. 저 제품의 수요는 누구한테서 일어나냐면 칫솔질 싫어하는 애를 키우는 엄마한테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애들 키우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칫솔질 하고 와라고 엄마가 하면은 애가 화장실 문 닫고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저 칫솔을 딱 손에 쥐어주는 순간 이제 범행을 전부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 제품을 만든 사람은 애를 키우는 엄마였어요. 그리고 저 제품의 프로토타입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 제품이 어디에 올라갔냐면 소셜 펀딩 사이트에 올라가서 실제 초기 펀딩 자금을 모았고 그걸 바탕으로 제품화 시켜서 저 사진은 어디 출처가 어디냐면 작년 MWC 전시회에 나온 거죠. 요즘 MWC라는 행사 아시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시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연초에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전 세계 모바일 통신사들이 대규모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뭐 통신 속도나 그런 걸로 나왔는데 지금은 다 저런 걸로 막 바뀌기 시작했죠. 자동차가 나오기도 해요. CES라고 들어보셨죠? CES가 무슨 뜻이죠? CES가 원래 가전쇼잖아요. TV, 냉장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CES에도 가도 뭐 하비포크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상한 잡다한 것들이 나오고 막 CES 가전쇼 하는데 가장 많이 돈 투자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자동차 회사죠. 그것만 봐도 지금 뭔가 이상하죠. 가전전시회에 자동차 회사가 나오고 옆에 있는 제품은 이거는 냉장고에 계란 체크하는 제품이거든요. 에그마인드라는 제품인데 기능이 뭐냐면 계란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표시가 되고 없으면 표시 안 돼요. 저거의 가격은 70불이에요. 사시겠어요? 뭐 다른 기능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심플한 기능을 제공하죠. 저 제품이 70만 원인데 저 제품 만든 사람은 역시 자기가 필요해서 만든 거죠. 마트에 가서 계란 살 때 냉장고에 계란이 없는지 있는지가 항상 궁금한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었고 소셜 펀딩에 올라왔고 실제 그거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확인하고 실제 제품으로 출시가 됐죠. 사시겠어요? 잘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IoT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매우 큰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기존 산업 생태계에 있어서 기존의 웹이나 모바일이 일으켰던 것 같은 새로운 혁신이 벌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IoT의 본질은 사람과 사물 그리고 서비스를 사람들이 쉽게 연결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게 IoT의 본질이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인터넷은 사실은 초기 시장에 진입할 때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사실은 쉬웠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리얼 월드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인터넷은 어디에 존재했냐면 가상의 세계에 존재했거든요. 가상의 세계에다가 뭐 미니 홈피도 만들고 가상의 세계와 쇼핑몰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게 인터넷이었죠. 초기에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할 때 막 그 반대하는 세력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으니까. 기존 생태계에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초기에는. 모바일 같은 경우에 조금의 저항이 생겼죠.
모바일이 시장에 퍼질 때는. 가상의 세계하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저게 보급되기 시작하면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죠. 적용돼 있는 제품과 안 돼 있는 제품이 딱 나오면 똑같은 거예요. 초기 시장이 파괴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필립스에서 만든 LED 전구 있잖아요. 필립스가 큰 맘 먹고 저 LED 전구 시장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가격이 똑같이 한번 가격을 선정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가격이 똑같아요. LED 전구가. 시장에 판매하는 LED 전구 10,000원짜리랑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필립스 거는 적어도 돼요. 사진에 감성을 부여했어요. 어떤 걸 하실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 바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필립스에서 만든 이게 원래는 이런 애들이 경쟁 산업을 생각했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사실 IoT 산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아주 재밌고 기칸 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IoT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조업에다가 기존 제조업에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다가 ICT 기술을 접목시키고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부과해서 가치를 끌어올리자가 이제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항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항을 판매하는 업자가 있어요.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어항을 제조하는데.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시장에 봤더니 중국산 어항이 우리 어항 가격의 50%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 애들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산업을 접어야 되는 건가요? 어항 산업을? 만약에 ICT 기술을 좀 더 적용을 시키고 어항에다가 센서를 달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터치 센서를 달고 온도 센서를 다른 다음에 이런 식의 앱을 하나 만든다고 한번 해보죠. 터치 센서를 딱 터치하는 순간 프로그램이 이벤트를 만들어요. 마치 다마고치처럼. 한 번 터치하면 밥을 주세요. 그 다음에 온도의 어항이 떨어지면 아이 나는 추워 막 그런 식의 감성을 자극하는 어떤 다마고치 시스템 형태의 어항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중국산 어항하고 가격 경쟁이 아닌 새로운 감성으로 들어가서 생존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어항하는 분이 그걸 할 수 있나요? 어항하는 분이 어항문을 잘 만드는 거 당연하지만 그분이 스마트폰 갖고 앱을 만들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고 할 수 있나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물 인터넷 쪽에서는 제조와 ICT와 서비스가 융합이 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IoT는 아주 기칸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할 건데 2000년도 초반에 이거 멍멍이 기억나시나요? 나이가 좀 지긋하시군요. 이거 기억나요? 여기 나이가 지금 웃는 분들은 아마 지하철 탔을 때 봤을 거예요. 지하철 문 앞에 개가 딱 2마리가 그려져 있고 검은 개가 문이 딱 열렸는데 안에 토끼가 있잖아요.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서 막 여기 수많은 서비스가 나왔는데 다 공짜죠. 막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공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 어떻게 벌 거야? 누가 고객이야? 서비스 뭘로 할 거야? 그래서 비뜯어가지고 계속 공짜 하다가 대부분의 업체가 다 파산했죠. 네이버도 초기에는 돈을 거의 못 벌었죠. 계속 빚에 의해서 다 유료화 시키려다가 쫄딱 망한 회사가 여러 개 탄생했잖아요. 프리첼 기억나시나요? 프리첼 1,000만회 원. 우리의 고객은 든든하니까 유료화 시켜도 돈을 낼 거야 라고 자신감 있게 유료화 시켰다가 1년도 안 돼서 망했죠, 회사가. 만약에 여러분들 인터넷 서비스 지금 쓰시는 거 돈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실 건가요? 인터넷 서비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돈 내라고 하면은 안 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죠. 다 망하고. 나중에 봤더니 네이버가 다 하는 거죠. 검색 엔진도 하고 카페도 만들고 이메일 서비스도 주고 요즘에 부동산 가장 싸게 구한 집을 싸게 알아보는 방법이 뭐죠? 네이버 부동산 뒤지면 가장 싸죠. 요즘에 뭐 찾아보면은 한 업체가 거의 모든 걸 다 공짜로 제공해요. 플랫폼에서.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 서비스 다 공짜잖아요. 유튜브 공짜, 지메일 공짜, 뭐 온갖 거 다 공짜 공짜. 예전에 지도 서비스 많이 쓰셨죠. 예전에 지도 서비스 돈 벌려고 유료화 모델로 가장 좋다고 접근 많이 했었어요. 지도 서비스. 근데 네이버 지도 공짜, 구글 지도 공짜, 공짜 공짜 그래서 다 망했죠. 근데 쟤네는 돈을 어떻게 벌죠? 사실은 공짜가 아니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리에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내일 파리에 출장 가야 돼요. 어떻게 숙박시설을 구입하실 건가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출장 갈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파리 출장이 딱 된다 그러면 구글 맵을 띄워요. 그리고 동선을 체크해요. 출장 동선을. 그리고 나서 구글 맵 안에서 검색할 때 호텔이라고 살며시 키워드를 쳐주면 호텔이 쫙 뜨죠. 그리고 호텔들의 평점이 딱 있어요. 사진도 제공되고 그리고 최저 가격이 거기서 떠요. 그러면 아 우리 착하신 구글님을 믿고 여기를 해야 되겠구나. 클릭을 몇 번 하면은 순식간에 예약이 되죠. 구글은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죠. 그 모든 서비스는 공짜지만 그게 다 광고잖아요, 사실은. 플랫폼을 장악하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되는 거고 다음 카카오라고 하지만 카카오톡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한 6년을 돈을 못 벌었잖아요. 공짜. 그러다가 첫 돈은 어디서 벌었죠? 애니팡에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업계 2위인 다음을 그냥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더니 지금 다음 카카오톡이 무슨 회사인가요? 저게 택시 회사인가요? 대리운전도 한다고 그러던데? 배달도 한다고 하는 소리가 있던데요. 카카오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네이버는 무슨 회사죠? 구글은 무슨 회사인가요? 자동차도 만든다고 그러던데. 2010년도, 2009년도에 최고의 소셜 커머스라는 새로운 기법이 등장해요. 2000년도에 옥션 같은 이베이 같은 큰 회사들이 등장해서 인터넷 상거래 비즈니스를 뒤엎었죠. 옥션이나 11번가 뭐 인터파크 그런 회사들은 마치 가상의 세계에 있는 백화점하고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매장을 딱 만들죠. 인터파크 매장을 딱 만들고 거기를 분양하죠. 카테고리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쇼핑몰을 운영하죠. 하지만 최종 소비자한테는 다 인터파크로 보이죠. 인터파크를 믿고 그 백화점에 입점한 어떤 제품을 구매하잖아요. 그게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쇼핑몰의 핵심이었죠. 그 쇼핑몰하고 쿠팡이나 티몬의 차이점이 뭐죠?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차이점이 전혀 없죠. 똑같이 다 파니까. 하지만 초기에는 차이점이 명확한 게 있었어요. 원래 얘네가 파는 수익 모델은 뭐냐면 거기에 입점하기에 규모가 없는 회사들, 특히 쇼핑몰에서 입점할 때는 뭐가 반드시 돼야 되냐면 인터파크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거 산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사기 전에 그 회사는 반드시 뭘 갖고 있냐면 이 제품을 완제품을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구매와 동시에 그 다음날 나한테 와야 되니까. 그게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 비즈니스, 특히 쇼핑몰 비즈니스의 핵심이죠. 제품이 이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쇼핑몰에 가서 제품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한테? 쇼핑몰에 딱 가서 물건 딱 검색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읽어보면 그 평가에 읽어보면 내용의 대부분이 뭐냐면 빠른 배송 감사합니다. 제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나한테 빨리 줘서 감사하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이런 게 안 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런 거 안 되는 비즈니스가 뭐죠? 동네에 가면은 여러 개 가게가 있죠. 자영업자 가게. 예를 들어서 피부 마사지 샵 또는 뭐 네일 아트 하는데 또는 뭐 동네 그 짜장면집 그런 거는 사실은 완제품 대송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소셜 커머스죠. 그거를 해서 초기에 미국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그룹폰 같은 회사들이고요. 그러면서 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국에서 이런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 한국에 법인 등록되어 있는 소셜 커머스 회사가 888개였는데요.
그 회사들이 막 공짜 쿠폰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도 아마 쓰셨을 것 같은데 쓰셨죠? 여성분들은 뭐 마사지샵 50% 할인권 기카지 않나요? 무슨 70% 할인권 엄청나게 뿌렸죠. 막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신세계죠, 신세계. 천사들이 넘쳐나는. 그때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하고 똑같이. 그러면서 5년도 안 되는 사이에 885개가 정리됐죠. 그런데 사실은 이 회사들도 몇 번씩 망했잖아요, 회사가. 그리고 지금은 파는 게 사실은 기존 쇼핑몰이하고 차이가 없어졌죠. 쿠팡이 5조 원의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바로 로켓 배송이죠, 로켓 배송. 택배 기사 1000명을 확보해서 전국 당일 택배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물류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소프트뱅크가 1조를 그냥 주는 거죠. 야, 너는 한국의 쇼핑몰을 장악할 수 있겠구나. 회사의 비즈니스가 바뀐 거죠. 모바일도 한때 가장 주목받는 비즈니스였는데요. 이것도 사실 엄청난 비즈니스죠. 예전에 어떤 게임 같은 거 아이디어 같은 게 있어서 물건을 팔 때는 CD롬 같은 데 담아서 팔 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CD롬에다 카피하려면 제조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용산 같은 데서 게임 상가 가서 하려면 뭐 해야 되죠? 광고비 줘야지, 수수료 줘야지, 판매 마진 줘야지. 그래서 실제 제품 팔더라도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똑같은 CD롬을 일본 아키하바리 아니면 미국의 그 상가에서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들어가죠? 추가로? 수출해야 되잖아요. 수출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온갖 통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애플님이 2008년도에 앱스토어라는 컨셉을 만들어냈죠. 이 애플이 만들어낸 앱스토어에서는 그 모든 게 사라져요. 수수료 30%만 딱 떼주면 애플이 알아서 다 팔아주죠. 그죠? 만약에 미국에 수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애플 앱스토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 하면 미국에 바로 수출할 수 있죠. 만약에 저기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방금 전 사이트에서 책 하나만 더 하면 되죠. 국가 책 하나만 더. 그렇지 않나요? 신세계죠. 그러면서 열광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0년 넘어서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신시장이 열린 거죠. 근데 이 시장이 불과 5년 만에 완전 변질됐어요. 컨셉은 정말 좋아요. 앱스토어. 근데 그거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거죠. 앱스토어에 앱이 수백만 개라고 사람들이 광고하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만든 앱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죠. 야, 내가 너의 앱의 경쟁력을 부여시켜 줄게. 대신에 돈 줘. 좋은 말로 퍼블리셔고 나쁜 말로 브로커죠. 퍼블리셔가 등장해서 수익률을 갉아먹기 시작했죠. 근데 다 이제 그러니까 다 퍼블리셔한테 돈을 줬어요. 그래도 앱이 수백만 개예요. 그러더니 카카오톡이 딱 오더니 애니팡으로 돈 버는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역시 저기로 가야 돼.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공짜가 아니라 돈을 줘. 보시면 수익률이 이렇게 됐죠. 그런데 최근에 이 수익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왜 더 떨어진지 아시죠? 이 수익률 가지고 퍼블리셔가 요구하는 걸 만들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게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2개 플랫폼을 지원해야 돼요. iOS, 안드로이드. 여기에다가 태블릿도 당연히 돼야 되고요. 좀 앞서가면은 엑스박스나 PS2 같은 콘솔 게임도 돼야 되고요. PC 게임도 지원돼야 돼요. 좀 더 앞서가면 리눅스 또는 맥도 지원돼야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퍼블리셔가 요구하는 카테고리가 7개, 8개씩 되거든요. 이거를 다 하려면 개발자를 몇 명 채용해야 되나요? 돈이 남나요? 근데 여기에 구세주가 등장했죠. 게임 엔진 회사다가 딱 등장해서 야, 수수료 나한테 5% 10%만 주면 한 방에 다 만들어줄게, 해줄게. 유니티 3D, 그 다음에 언리얼. 당연히 게임 회사 당연히 그거 쓰죠. 그거 쓰면은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하죠. 여기 수수료 한 10%또 빼면은 수수료가 10%로 낮아지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개발자 해고하면 되니까.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모바일 게임 개발자 하면은 몸값이 정말 좋았는데 지금 해고 영순위가 됐죠.
사장이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가슴이 벌컥벌컥. 오늘은 난가 막. IoT도 마찬가지입니다. IoT도 현재 거품이 버글버글 끄는데 똑같은 이슈가 있어요. IoT의 메이커라는 게 매우 중요한 존재로 부각이 되는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할게요. 보면 옥션이나 이베이는 어떤 제품을 팔 수 있어요. 이 제품을 열심히 거기다 글로 쓰잖아요. 이 제품을 써서 뭐 이거에 진짜 싸고 좋으니까 더 사라. 그러면 소비자가 실제 이 제품을 사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이런 식이에요. 내가 세상에 하나뿐인 이상한 카메라를 만들 거야. 이거를 만들 건데 완성된 제품은 현재 없어. 만들다 만 것만 있어. 하지만 너네가 돈을 모아주면은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서 너한테 보내줄 수 있어. 최대한 빨리. 근데 그 최대한 빨리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안 갈 수도 있는 거가 크라우드 펀딩이죠.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걸 쓴다는 기쁜 마음에 펀딩을 하죠. 참고로 이거는 실제 펀딩이 일어났던 제품이고요. 이런 걸 만든다고 올렸어요. 이게 이제 세상에 하나뿐인 디지털 카메라인데 여러분들 저거 사실 건가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디지털 카메라 딱 하면은 그 DSLR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면은 반드시 마크가 있어야 되죠. 이쪽 상단에 캐논, EOS, OD 막 이렇게 마크가 있어야 이게 폼이 나지. 저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 라즈베리 파이나 아두이노가 꽂았는데 OLED가 있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만들 거야. 했더니 6,972명이 57만 달러를 모아줬어요. 그래서 실제 팔아요 지금. 39.95달러에. 2012년 9월 달에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3D 프린터 그다음에 약간의 금형을 동원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스마트싱이라는 회사에서. 이거 갖고 집에 있는 사물을 다 제어할 수 있다고 동영상 편집을 했죠. 그리고 나서 5,694명이 120만 불 어치 팔아줬죠. 그리고 나서 이 회사는 작년에 삼성전자가 IoT를 하겠다고 2천억을 주고 인수했어요. 스마트싱하고 비슷한 시기에 스마트싱보다 22일 먼저 출시됐어요. 22일 먼저 퀵스타트에 올렸거든요. 스마트싱은 september 22고 쟤는 1이죠. 걔보다 21일 먼저 딱 올렸는데 얘의 컨셉은 뭐냐면 이거는 CG죠. 여기 올라온 건 안 만드는 거. CG 딱 저거 올려놓고 뭐라고 했냐면 안경 쓰면 증강현실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9,522명이 243만 달러를 모아줬고 9,522명 중에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받았는데 충격에 빠졌죠. 사진하고 다르잖아? 그러나 이 회사는 2년 후에 페이스북에 2.5조 원의 인수가 돼요. 저 제품의 실제 프로토타입의 최종 버전은 저 제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삼성에서 지금 삼성 VI라고 만들고 있죠.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구현하는 장소와 크라우드 펀딩의 시장 검증 그리고 IoT 제품화 체계가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 현상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미국이고요. 미국에서는 아이디어가 딱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해커스페이스, 메이커들이 모이는 행사 또는 팸랩 같은 데 가서 실제 구현하죠. 그리고 그거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시장에서 선 인증을 받아요. 크라우드 펀딩에서 만약에 상품성이 없는 걸로 판별되면 그 제품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크라우드 펀딩에 상품성이 있다고 하면 만들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팔았잖아요. 이미 돈을 받았잖아. 저 크라우드 펀딩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기성이 매우 짙어요. 왜냐하면 못 받을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못 받을 확률이 훨씬 높으면 못 받잖아요, 내가. 그래서 사실은 저게 기존의 금융법에서는 허가가 안 돼요. 기존에 우리가 하는 저런 유통법에서는 반드시 보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걔는 사기범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저 크라우드 펀딩이 미국에서 붐업이 된 가장 큰 이유는 2012년에 일자리 늘린다고 잡스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미국에서. 잡스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잡들, 일들 막 그거죠, 잡스.
잡스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거의 내용이 그거죠. 저런 거가 허용되는 거죠. 가능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와디즈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는데 불과 2달 전만 해도 다 불법이었어요. 다 형사 고발감이죠. 그런데 다 유예시켰어요. 왜냐하면 국회에다가 통과시키라고 올렸는데 국회의원분들이 안 하고 놀아서. 근데 지난달에 통과됐죠. 그래서 금융권까지 손을 대면서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 제품이 나올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들을 해서 IoT 제품을 만들겠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사실 이 그림은 지금 미래부하고 정부에서 만드는 창조경제의 기본 테마 그림이 됐어요. 참고로 이제 제 얘기를 약간 드리면, 저는 지금 미래부 쪽에 사물인터넷 추진 TF로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작년에 사물인터넷 기본기획법 만드는데 관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쪽에 이런 사물인터넷 관련된 거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메이크업 무브먼트죠. 메이크업 무브먼트 들어보셨죠? 메이크업 무브먼트가 사실은 저 뭔가 모르는 새로운 제품들을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토타입을 현실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매 10년마다 계속해서 일자리가 바뀌어요. 좋은 일자리가. 1980년대 가장 좋은 거는 기업 전산화였죠. 거기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라클 같은 회사가 큰 돈을 벌었죠. IBM도 큰 돈을 벌고. 여기 있는 IBM은 우리가 아는 IBM하고 지금 달라요. 지금 이 당시 IBM이 만들었던 서버하고 PC 관련된 제품들은 전부 다 중국에다 팔아버렸어요. 중국과 일본 회사한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IBM은 1980년대 IBM하고 완전히 다르죠. 1990년대는 화두가 개인으로 넘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95와 윈도우 XP로 떼돈을 벌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인텔이 윈텔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연합 체계를 만들어서 아주 큰 돈을 벌었죠. 그러다가 2000년도 넘어왔더니 인터넷 하는 회사들이 큰 돈을 벌기 시작하죠. 2010년 되니까 주제가 또 모바일로 바뀌어서 모바일 하는 회사가 큰 돈을 벌기 시작했죠. 2020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IoT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지금 외치고 있죠. 지금 보면은 메가 트렌드로 가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계속해서 뭐가 바뀌냐면 좋은 기업의 기준이 바뀌어요. 만약에 시계를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시계바늘을 10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지금이 2005년이에요. 여기 계신 대학생분들한테 오퍼가 왔어요. 잡 오퍼가 이제 딱 왔어요. 내용은 이거죠. 당신은 정말 유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리딩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써 있어요. 모토로라. 그럼 여러분은 가실 건가요? 2005년. 2005년. 모토로라는 2004년도에 글로벌 시장에서 대박을 쳐요. 레이저폰이라고 하는 전화기 가지고. 레이저폰 써보셨나요? 레이저폰 한때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딱 지하철에 딱 이렇게 펼치면 오 막 그런. 그게 2004년이거든요. 2005년도에 그런 잡오퍼가 오면 무조건 가야죠. 세계 최고의 회사인데. 사실 시계바늘을 좀 돌려서 2009년이에요 지금. 똑같은 메시지가 왔어요. 그 밑에 노키아가 있어요. 노키아에서 세계적인 걸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가실 건가요? 뭘 웃어요. 당연히 가야지. 2009년도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0%인데. 그 당시만 몇 년 전만 해도 최고의 회사들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시계바늘이 아주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아까 대학생들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고 뭐 문제가 뭐냐고 했더니 뭐 취업이라고 하셨죠.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국영기업이나 관공서 말고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딘가요? 또 생각을 그냥 직관적으로 나와야지. 뭘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는 회사 가고 싶은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예요? 그 가장 잘 나가는 삼성전자가 작년 12월에 무슨 일을 한지 알죠? 작년 12월에
임원의 30%가 특히 무선 사업부가 정리됐죠. 이유가 갤럭시 S5 안 팔린다고 해서. 갤럭시 S6도 잘 안 팔린대요. 갤럭시 S7을 빨리 출시할 거래요, 지금. 시계바늘을 훅 돌려서 지금이 2025년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논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좋은 회사의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혁신과 변화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그리고 이 변화의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겪었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18세기의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체계, 그 체계가 만들어놓은 교육 시스템에서 기존까지 살아왔는데 이 시스템이 최근에 급격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안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60%가 사라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도 금융위기예요.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우리한테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2008년 금융위기에서 미국은 엄청난 걸 경험했죠. 세계 최고의 보험회사가 어디였죠? 어떻게 됐나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는 2008년 기준으로 어떻게 됐죠? 리먼 브라더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회사가 사라졌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던 회사들이.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부각됐어요. 직업에 대한 이슈가. 그럼 이 직업을 어떻게 메꿀 거냐? 사라지는 일자리를 어떻게 대체할 거냐? 기존의 회사들이 그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쓰는 PT인데요. 1939년도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 폴란드가 유럽 최강의 기병대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육군이 가장 강했어요. 유럽의 숫자상. 육군만 200만이었으니까. 그리고 얘네가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죠. 막 옷 멋있게 입고 말 타고 소총 들고 막 줄 맞춰서 뛰어다니고. 그 옆에 독일 옆에 그 프랑스하고 영국 거기에서 계속 폴란드한테 정보를 줬어요. 독일이 수상하니 전쟁 준비 착실히 하라고. 그랬더니 폴란드 국방장관이 그러면서 무시했죠. 우린 200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군대가 있어.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봤더니 탱크를 타고 들어오네요. 위에는 스투카가 떠 있고. 우리의 용감한 200만 기병대가 소총 들고 전진했죠. 탱크하고 스투카를 향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뭐 보름도 안 돼서 전멸했죠. 그래서 옆에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독일도 깜짝 놀랐죠. 뭐야, 벌써 전쟁이 끝난 거야? 200만하고 붙었는데?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개전과 동시에 6개월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참 희한한 전쟁이죠. 왜냐하면 독일이 전쟁 준비가 완벽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딱 쳤는데 너무 빨리 무너지니까 서로 그래서 6개월 동안 전쟁이 없는 희한한 전쟁이 됐죠.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최악의 전쟁이 됐죠. 지금 현재 산업체계가 많이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이슈라든지 많은 토의가 나와요. 직업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아마 답이 없을걸요. 몇 가지만 해서 여러분의 그 상태를 좀 다운시킬까요? 자, 무인 자동차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 구글은 2017년부터 판매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무인 자동차가 대량으로 판매되면 무슨 직업이 사라질까요? 응? 뭐 택시기사들 파업할 수 있나요? 파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요즘에 그 라디오에서 뭐 1577, 1577 막 광고하잖아요. 대리운전 할 수 있나요? 고속버스 운전사는 살아남을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전해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직업군이 있어요. 보험회사 직원. 무인자동차의 핵심은 바로 아주 적은 사고율이죠. 누가 비싼 자동차 보험을 드나요? 자동차 보험 들을 때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야, 너 들어봤어? 저기 람보르기니 10억짜리 누가 받았대.
그런데 보험을 3억밖에 안 들어서 자동차 수리비 10억 나와서 파산했대. 야 이거 얼마 안 돼. 5천 원만 추가하면 10억 보험 들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겁나서 들어야지 어떡해. 5천 원 냈다가 사고 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데. 근데 구글 무인자동차 사고율이 엄청나게 낮죠. 지금까지 난 사고가 대부분 접촉사고죠. 단순 접촉사고. 그거의 80%는 다른 사람이 와서 박은 거죠. 이런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지금처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크라운 출판사 아시죠? 크라운 출판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운전면허 따려면 반드시 구매해야 되잖아요. 크라운 출판사 자동차 시험 문제집을 반드시 구매해서 딸딸 외우면 한 방에 붙잖아요. 운전면허 할 때. 운전면허 없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나만 그랬나? 무인자동차가 완전히 보급되면 자동차 면허 딸 일이 있나요? 앞으로 생각해보면 기술 혁신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강남역에 가면 신분당선 타보셨죠? 신분당선 앞에 뻥 뚫려 있는 거 보셨어요? 판교 가는 거? 거기 보면 지하철에 승무원이 타지 않아요. 지하철 노조 파업할 때 잘 보시면 고객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탑승 인원 늘려야 된다고 막 하면서 파업을 했거든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더니 신분당선 앞에 승객들이 앉아서 뭐 찍고 있냐면 셀카 찍고 있죠. 막 터널 앞에 지나가는데 사람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막 그렇게 노조가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안전하다고 막 셀카 찍고 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하철 노조가 하는 게 논리가 먹히나요? 지금 사고율이 제로에 가까운데. 여러분들 그 이미 비행기 같은 것도 보시면 비행기도 거의 다 무인 운전이에요. 이착륙도 무인 시스템으로 이미 다 바뀌어 있고요. 대형 선박도 이미 무인 운전이 적용이 되고 있죠. 기술 발전이 아주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스닥 아시죠? 나스닥은 세계 최고의 주식시장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증권사 직원들이잖아요. 나스닥 시장에서 지금 80%가 컴퓨터 알고리즘이 거래하죠. 해마다 여의도에서 뭐 증권회사 뭐 구조조정 얘기 나와서 뭐 작년에 몇만 명이 해고됐네 막 그런 뉴스 들으셨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나스닥 같은 선진 시장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이 주식 거래를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자라는 직업도 지금 매우 위험한 직업으로 언급되고 있죠. 실제 뉴스 기사의 80~90%를 컴퓨터 알고리즘이 쓰고 있죠. 이런 거는 다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팩트 중심의 기사들은. 뭐 내일 비가 온다는 둥, 무슨 스포츠 경기를 했는데 뭘 했다는 둥, 어디에 사고가 났다는 둥. 그래서 실제로 기자들도 매우 위험한 상태죠. 앞으로 ICT 기술이 아주 많은 직업에 변동을 일으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도 10년, 15년 안에 우리가 하는 직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거다. 이 직업을 어떻게든지 새로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메이커 무브먼트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직업의 미래 때문에 그래요. 메이커들한테는 연장이 있죠. 무슨 연장이 있냐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하드웨어, 그리고 3D 프린터,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아주 좋은 연장이 있고 여기서 만든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그 중에 괜찮은 아이디어가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가면 제품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단위 성공 사례까지 나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판을 깔아주면 그리고 이 판의 결과물로 IoT 산업이 되면 그리고 그거가 다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으로 클 수 있다면 매우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전 세계 특히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일본에서 메이커 무브먼트가 매우 중요한 테마가 된 거죠.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아두이노 다 알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넘어갈게요. 아시죠? 넘어갈게요. 아두이노의 핵심은 저거죠. 하드웨어가 있는데 기존에 저런 인베디드 제품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땜질하고 막 제품 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고 상당히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아두이노는 이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리고 돈이 없어도 여기 들어올 수 있게 해주죠. 왜냐하면 리유즈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두이노로 프로토타입을 만들면 매우 엉성하게 만들어져요. 완벽한 제품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거꾸로 엉성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기능만 구현해서 시장에서 검증받은 다음에 돈이 생기면
그 돈 갖고 최적화하면 되는 거죠. 뭐 돈도 안 되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걸 시도하다가 망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이런 컨셉의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빠른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그래서 아두이노의 로고를 보면 무한대로 도안했다 뺐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아두이노의 핵심은 바로 아두이노 쉴드죠. 저 쉴드를 꽂았다 뺐다 하는, 핀으로 꽂았다 뺐다 하면은 뭔가 다양한 조합을 할 수 있고, 이거 응용했던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아티스트들이 미디어 아트 할 때 쓰기 시작한 거죠. 예술가들이 막 이런 거 뭔가 하고 싶은데 ICT를 쓸 수 없잖아요, 도구를. 그렇다고 내가 또 공부를 하기에는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쓸 수 있게 길을 터놨기 때문에 갖다 쓰는 거죠. 뭐 스케치나 프로세싱 연결하면 PC 프로그램까지 만들 수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두이노가 있고 라즈베리 파이가 있고 뭐 비글본 블랙이 있고 뭐 온갖 바나나 보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보드가 다 나오기 시작했죠. 라즈베리 파이 사이트에 가면은 아주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있어요. 작년에 라즈베리 파이 재단 저 만든 분이 왔는데, 마이클 레더포드라는 분이 왔는데 제가 작년 5월인가 만났거든요. 그 서울 디지털 포럼 발표하러 왔을 때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협력하는 걸 뭐 하고 싶다 그랬더니, 협력하는 게 할 게 뭐가 있어?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갖다 쓰면 되지. 그게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핵심이죠. 갖다 쓰면 되죠. 그리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갖다 쓸 때 뭐 생각 있으면 살짝 공개해주면 더 좋아. 아마 안 해도 괜찮고. 라즈베리 파이는 저거 혁명적인 제품이죠. 지금 라즈베리 파이 2라고 하는 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25불이잖아요. 쿼드코어에 메모리 1기가에. 생각해보세요. 쿼드코어에 윈도우 10이 지원돼요. 윈도우 10 공짜예요. 그래서 쿼드코어에다가 딱 윈도우 10 깔면은 집에 미니 PC가 생기는 거죠. 단돈 25불에.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비글본 블랙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제품도 역시 45불이죠. 뭐 사양 상당히 좋아요. 여기 안드로이드 올리면은 뭐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을 잘 보면 뭐 인텔도 있어요. 인텔도 아두이노 호환되는 갈릴레오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뭐 갈릴레오에서 만들어서 뭐 다양한 프로모션도 지금 하고 있고요. 경진 대회도 하고 있고요. 혹시 인텔에서 만든 닉시라고 하는 거 봤어요? 이 손목에 있는 미니 드론 만들어서 작년에 주목받았던 거. 닉시라고 들어봤어요? 손목에서 이렇게 딱 버튼 누르면 이렇게 셀카 딱 찍고서 딱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 만드는 것도 했었고, 인텔 메이커스 가면은 그런 경진대회 결과물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인텔 뭐 에디슨 플랫폼도 있고 뭐 큐리도 있고 뭐 등등. 아두이노 정보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두이노 CC를 통해서 블로그 타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허들이 좀 있긴 하죠. 영어가 좀 돼야죠. 아두이노 프로그램 방식은 센서와 액추에이터, 센서는 정보 들어오는 거, 액추에이터는 정보 나가는 거, 이거를 잘 조합하면 되죠. 뭐 아두이노 설치하는 방법은 뭐 아두이노 사이트 들어가면 돼 있고요. 뭐 그 다음에 개발 기본적인 스케치라는 프로그램 갖고 간단하게 클릭 몇 번 하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거 PC에다가 USB를 연결해서 프로그램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이거 이미 이 툴, 스케치란 툴에 예제가 이미 내장돼 있어서 굳이 또 타이핑할 필요도 없어요. 클릭 몇 번 하면 예제가 다 뜨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기본적인 아키텍처 관련된 거 몇 개 공부하면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죠. 참고로 아두이노 갖고 너무 거창한 거 만들려고 시도하시면 안 돼요. 아두이노는 500줄 미만의 짧은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있어요. 아두이노 우노에서 막 1000줄 넘어가는 코드 짜면서 왜 이게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T코에다가 사람을 40명 태워서 관광버스로 만들어서 여행 가려고 하는 시도하고 똑같은 거죠. 급이 다른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가장 핵심은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하는 센서를 사용해서 주의 정보를 취합하고 뭐 조도, 가속도, 초음파 뭐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이걸 갖다가 다시 뭔가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거는 센서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액추에이터는 밖으로 나가는 거. 액추에이터는 빗소리 움직임에 관련된 다양한 거. 그리고 이거를 정교하게 하면은 그게 로봇이 되는 거죠. 액추에이터에서 가장 많은 거는 모터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아두이노에서 액추에이터 프로그램을 좀 정교하게 나가면 바로 로봇이 돼요. 뭐 디지털 아날로그 입출력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데 허들이 하나 있죠. 이게 C++ 언어로 돼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되죠. 하지만 그런 지식이 없어도 어설프게는 만들어 볼 수 있어요. 프로토타입은. 그래서 얘의 핵심은 빵판이죠. 빵판 아시죠? 브레드보드. 저 빵판에다가 선을 꽂았다 뺐다 하면은 땜질을 안 해도 되니까 제품을 다 리유즈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빼가지고 다른 거 또 하는데 쓸 수 있는 거죠. 아두이노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가보세요. 저 사이트에 아주 기본적인 건 다 올라가 있죠. 현재 저 사이트에는 21시간 23분만큼의 동영상 60강 강좌가 올라가 있어요. 여기 있는 요 손이 요 손입니다. 여기 보이는 손이 이제 요 손인데 저 컨텐츠가 제가 작년에 그 미래부 그다음에 창의재단 쪽 그다음에 저쪽에 ICDI 포럼 쪽 돈 같이 받아서 개발을 했고요. 올해 추가로 컨텐츠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까지 다 개발이 완료되면 아마 50시간 이상의 컨텐츠가 확보될 거예요. 그걸 웬만한 건 저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 사이트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랭귀지가 되면 인터넷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활용한 사례 몇 가지를 보면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MIT 기숙사 화장실이거든요.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그 평상시 말고 좀 급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나요? 지금 막 초를 다투죠. 총각을 다퉈요. 지금 큰일 날 것 같아요. 조금만 늦으면 막 대형 사고가 터질 것 같아. 배가 아파서. 근데 막 뛰어갔는데 화장실 다 쓰고 있어요. 3층으로 가려고 아까 4층 갈까 막 그 고민했는데 뛰어갔는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다 쓰고 있어. 저게 뭐냐면 화장실 사용하는 거를 외부로 보여주는 기능이죠. 아주 간단해요. 오픈소스 하드웨어 설치해서 웹페이지 하나 만들어줬죠. MIT 기숙사에서. 그랬더니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기숙사생들한테. 최고의 사용성을 자랑하는. 그래서 2탄이 이거예요. 2탄은 또 하나의 니즈가 빨래죠. 빨래. 빨래방. 기숙사에 있는 빨래방 대기 시간을 표시하는 걸 또 외부로 만들었죠. 이거 구축하는데 비용이 매우 저렴하게 들어갔어요. 생각해보세요. 뭐만 있으면 되죠?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한국에 있는 잘 나가는 사립대학교에서 야 MIT 저거에서 애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니 우리도 해야지. 근데 저거 어떻게 구축할까 그랬더니 이제 누가 아이디어를 내죠. 삼성 아니면 LG 부르죠. 그랬더니 SI 업체들이 딱 오죠. 막 엄청난 제안서와 막 깔끔한 양복을 입고 그리고 막 화장실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사례 분석하고 막 가격을 제시하죠. 딱 가격을 딱 열었는데 막 10억. 그러면 화장실 설치해 주나요? 이 프로젝트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죠.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이거는 요즘에 가장 IoT 쪽에서 가장 헬스케어 쪽에서 가장 핫한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스케어라고 하는 영역 많이 들어보셨죠? 헬스케어는 아이러니한 시장이에요. 헬스케어는 이게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한 방에 망할 수도 있는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의 생명에 관련된 거는 민감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헬스케어하고 똑같은데 나중에 안 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멍멍이하고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면 나중에 안 망할 수 있어요. 나중에 멍멍이 개인정보 샜다고 소송이 걸릴까요? 만약 진짜 잘못돼서 멍멍이가 죽었어요. 사람하고 같을까요? 그래서 헬스케어 시장에서 저 애완동물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 매우 크죠. 이것도 역시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출발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고양이 급식기
이거는 이제 하기스 기저귀에 들어갔던 센서 만든 거. 하기스 기저귀는 그거예요. 이게 수분 감지 센서가 있어서 오줌을 싸면은 이게 스마트폰에 노티가 오죠. 우리의 그 뛰어난 부모님들이 이제 오줌이 조금만 감지되면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주잖아요. 그래서 하기스 매출이 3배 늘었어요. 저거 나눠준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양로원에서 넘어지는 거 대비해서 치매 환자들한테 신겨주는 신발. 그리고 이거는 음주 측정기 만들어서 여기다 후 불면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되면 트위터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날라가죠. 나 술 먹었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발에다가 넣고 막 여기 스피커거든요. 신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음악이 다르게 나오는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요게 LED 넣는 그건데 뭐 유용한 용도로 쓰죠. 마음에 안 들면 살짝 커피 미션 분해해가지고 뭐 집에 딱 들어오면 따뜻한 커피 먹고 싶어요. 아까 얘기한 칫솔, 뭐 그다음에 화분 보면 매우 엉성한 것들이 많죠. 미디어 아트 하는 사람들이 만든 춤추는 인형, 모터 몇 개 갖고 도어락 뭐 등등등.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정교화시켜서 만든 시제품들. 요 아까 얘기 드린 거 나왔다니까요. 메이커들한테 3D 프린터라는 연장이 주어지니까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죠. 이게 디자인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두이노나 그런 선 꽂혀 있는 것만 가지고 이거 진짜 좋아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몇 명이나 공감을 할지. 하지만 케이스를 예쁘게 씌워갖고 딱 보여주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디자인이 더 예쁘면 정말 얘기가 달라지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3D 프린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미니 PC 구할 때 직접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여기 사이트 가면은 이거 만드는 방법 공개돼 있거든요. 케이스는 3D 프린터로 찍은 거죠. 최근에 기업들이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요. 글로벌 기업들이. 왜냐하면 이 글로벌 기업들이 다음에 돈을 어디서 벌고 싶냐면 아까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에서 돈을 벌고 싶어해요. 특히 인텔이나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생각해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PC 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으나 모바일 시장에서 돈을 잘 못 벌었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다시 한번 돈을 벌고 싶은데 문제는 사물 인터넷 시장에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수많은 메이커가 별의별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 개가 뻥 터질 거고 그런 제품들이 다양한 도메인에서 출시가 되면 돈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한테 도구를 줬는데 그게 바로 아두이노하고 호환이 되는 갈릴레오 보드죠. 야, 그 아두이노보다 성능은 더 좋아. 우리 거 써. 다 지원해 줄게. 그리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나중에 최적화시킬 때 인텔 칩 써. 그럼 인텔은 자연스럽게 사물 인터넷 시장이 열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를 이렇게 쫙 판 깔아놓고 좀 정교화시킬 때는 에디슨을 갈아타게 해주고 실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쿼리 같은 걸로, 큐리 같은 걸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로드맵을 만들고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사실 아주 영리한 스마트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트멜, 그 다음에 TI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죠. 아두이노는 아트멜 칩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 다음에 TI, 비글본 블랙이 TI 거죠.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암이 또 모바일에서 큰 돈을 벌었지만 사물 인터넷에도 욕심을 내죠. 그래서 뭐 우리 IoT 관련된 것도 지원하겠어 해서 엠베드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지금 하시는 활동 가지고 좀 정교화된 걸 한다거나 창업을 고려하시면 잘 보셔야 돼요. 암이나 인텔이 무슨 플랫폼을 제시하는지. 삼성도 아틱이라는 걸 출시했죠. 똑같아요. 인텔 갈릴레오, 삼성 아틱, 비글본 블랙, TI 비글본 블랙,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암, 엠베드 다 똑같은 컨셉이죠.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나중에 다 판을 열어줄 테니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테니 이거 가지고 메이커들이 열심히 프로토타입 만들어내서 실제 제품화 성공하면 우리 칩을 써줘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을 매우 해피한 상황이죠. 아까 다시 맨 처음에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직업이 사라진다는 거고요. 그 직업이 사라지는 거를 대체하는 걸로 메이크업 무브먼트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선수로 선발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선수로 선발된 사람들 중에 창작대전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면 실제 스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창작대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다른 나라보다 정부의 의지가 아주 강력한 걸 피력하는 거죠. 보통 그런 말이 있거든요. 뭐 할 때 그냥 민간한테 맡기라는 말이 있어요. 아, 정부 빠져, 뭐 민간이 주도를 해야지 정부가 나서면 될 것도 안 되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엔 지금 창작대전이나 이런 메이커 지원하는 각종 정부 정책은 타이밍 이슈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메이크업 페어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올해 6월 달에 열렸어요. 어디서 열렸는지 아세요? 중국 심천에서 열렸죠. 심천 메이크업 페어. 왜 중국 심천에서 메이크업 페어가 열렸을까요? 지금 장표에는 없는데 지금 메이크업 페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위기의식이 상당해요. 중국 주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경쟁력으로 해서 지금까지 급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얘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얘 때문에 또 망하게 생겼죠. 지금 이거 어떻게 만들었죠? 이거 폭스콘 사람들이 조립했잖아요. 폭스콘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조립 엄청나게 했죠. 근데 그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내년부터 이 생산량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생산이 돼요. 폭스콘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줬죠. 로봇 공장을.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아이폰이 생산이 돼요. 더 이상 중국의 싼 인건비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 예전에 그 데모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한 거 기억나세요? 역시 저랑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군요. 아마 여기 지금 대학생분들은 데모가 뭐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전에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 이 돌멩이하고 강목하고 화염병이 많이 날려다녔어요. 엄청나게 날려다녔죠. 뭐 대학교 안에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좀 영한 분들은 아마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지금 화염병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라진 이유가 원래 소득 수준이 2,000불을 넘어가는 순간 노동운동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게 우리나라가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걸렸었던 거거든요. 그게 해결되는 시점이 1995년 이후로 해결이 됐는데 IMF 거치면서 그 이후로 싹 사라졌죠. 근데 중국이 지금 딱 그 타이밍에 걸린 거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런 일이 엄청나게 벌어질 건데 중국은 문제가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더 큰 거예요. 반체제가 벌어지면.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에 혈안이 돼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사물 인터넷과 메이크업 무브먼트를 강조하는 거죠. 미국은 아까 보셨겠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어요. 2008년 이후로. 그리고 미국은 이미 시스템이 돌고 있어요. 이 메이크업 무브먼트에 가장 많이 열성적으로 돈을 내는 회사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메이크업 무브먼트 활동하는데 메이커 활동하는데 돈 가장 열심히 내는 회사.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MS, 인텔, TI. 미국에서는 메이크업 무브먼트에 가장 많이 돈을 내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잘 나가는 ICT 회사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왜 돈을 많이 내냐면 웹, 모바일 다음으로 오는 IoT 분야에서 이 판을 깔 수 있는 핵심으로 뭘 생각하고 있냐면 메이크업 무브먼트를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대기업들이 메이크업 무브먼트에 아주 많은 열광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메이크업 활동, 특히 민간 기업들 활동 잘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ICT 관련된 회사들이에요. 거기에서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나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 직업을 그런 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작대전 대상 먹으면 취업이 매우 유리하지 않을까요?
오, 이 친구 딱 내가 원하는 타입인데. 참고로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꼬마들도 있으니까 얘기를 좀 드리면 이런 창작대전이나 그런 정부에서 하는 활동 중에 그 장관상을 받으면 대학을 아주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가 사실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 한국 정부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무한상상시도 깔리고 있고 뭐 온갖 공간을 지금 막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깔고 있고요. 아까 온라인 사이트도 하고 있고 이런 행사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거에서 만약 조금만 밀리면 그리고 우리의 주력 산업인 나머지 애들이 돈을 못 버는 시점이 빨리 생각보다 빨리 와버리면 지금 우리 상황이 최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사실 막 쏟아붓고 있는 중인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키맨이 필요한 거죠. 그 박세리 아시죠? 제가 이제 박세리 효과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데 박세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의 제국이 됐잖아요. 골프 잘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만약에 골프 잘하는 사람을 양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부터 골프 과정을 개설해서 전국에 뭐 골프장을 만들고 막 그거 해서 하면은 박세리가 그 골프 하는 거 뭐 나중에 국가가 나서서 하면은 전 세계 최고의 골프를 할 수 있는 골프하는 인재를 확보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박세리가 딱 나가서 IMF 직후에 박세리가 딱 나가서 1등 먹으니까 우리나라의 골퍼 천재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단시간 안에 성공적인 롤모델이 앞에 딱 깃발 들고 나가주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또 열풍 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스 김해 피겨 스케이팅 열풍 불고 있잖아요. 김연아가 딱 나가서 1등 딱 먹어주니까 너도 나도 피겨 하잖아요. 그 중에 또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메이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메이커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새로운 형태의 기업, 앞으로 생길 새로운 스타들 이런 발굴 채널 중에 가장 좋은 채널이 바로 메이커 관련된 그리고 이거 관련된 ICT 융합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들. 근데 그거가 지금 타이밍 이슈가 매우 절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규모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작대전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그냥 뭐 그 지원금 주고 뭐 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으면 잘해가지고 더 좋은 거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창작대전 관련된 내용 해서 그 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